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국 취업 비자 상담이 4개월 대기래요. 인천공항 입국장 완전 마비됐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한국 대사관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 베를린 어디를 가든 똑같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위한 줄이 수백 미터씩 이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 30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 취급받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꿈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한 외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온 페레이라 가족. 아버지 마르코는 6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분단국가 아닌가? 위험하고 문화도 너무 다른 곳이잖아. 그런 그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본 가장 안전하고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제 편견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사연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페레이라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의대생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었고 뉴스에서 본 것도 거의 없었는데 그저 막연하게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년 가을 리스본 의과대학 도서관에서였습니다. 저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포 생물학 시험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세포 신호 전달 경로 부분이 도저히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을 보다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양인 학생이 제게 조심스럽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자기도 같은 과목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조금 망설였지만 너무 막막한 상황이라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옮겨 제 옆에 앉았고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의 설명이 교수님보다 훨씬 쉽고 명확했다는 겁니다. 복잡한 개념을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가며 설명해줬고 제가 이해할 때까지 인내심 있게 여러 번 반복해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드디어 그 개념이 이해됐고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 연구원이었고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스본 의대와 한국 대학 간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6개월간 여기서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는 것도 놀라웠고 무엇보다 낯선 사람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서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남을 돕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특히 학생들끼리는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문화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경쟁도 치열하지만 함께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도서관에서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공부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학습 방법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반복해서 복습하고 이해할 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그에게 커피 한 잔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제가 계속 권하자 결국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당연하고 대학 진학률도 8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웠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교육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공부에 매달리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한국의 역사를 들려줬습니다.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교육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가난 속에서도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룬 발전을 한국은 50년 만에 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의 안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성들이 새벽에 혼자 걸어 다녀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범죄율이 정말 낮고 길거리 곳곳에 CCTV가 있어서 더욱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리스본에서 밤에 혼자 다니는 게 무서운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단순한 공부 친구 이상이 되어갔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의 성실함과 진지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에 끌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켰고 작은 것 하나도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는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분이셨고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의 1년 동안 비밀로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처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마르코는 건축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셨고 어머니 이사벨은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셨습니다. 동생 디에고는 고등학생이었죠. 식탁에는 어머니가 준비하신 바칼야우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전통 대구 요리였는데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버지는 회사 이야기를 하셨고 어머니는 학교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민수와 사귀면서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했고 그날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진지한 표정을 보시고 포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고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의대에서 만났고 바이오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셨지만 아버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동생 디에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네, 한국 사람이라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이름은 김민수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포크를 식탁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왜 안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아직 만나보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분단국가라고 하셨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 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나라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민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문화 차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시아 남자들은 가부장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를 집에만 두려고 하고 모든 결정을 남자가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일도 못하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민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제 공부를 정말 많이 도와줬고 제가 의사가 되는 것을 누구보다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여성들도 다 일한다고 한국은 이미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결혼하고 나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남자가 다 그렇다고 특히 전통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 남자들은 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끼어들어 일단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직접 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만날 필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민수를 한 번만 만나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만난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대생이 무슨 국제연애냐고 공부에나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남자와는 당장 헤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막상 겪고 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고,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부모님들이 국제 결혼을 걱정하시는 건 똑같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천천히 보여드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신 분이라 마음을 바꾸실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다고,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으셨고, 저도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어머니만 중간에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주쯤 지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리베이라 시장에 가셨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르시는 걸 좋아하셨고, 주말에는 직접 요리하시는 게 취미셨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가셨습니다. 저는 집에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고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리베이라 시장은 리스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었고 토요일 아침이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때 아버지 옆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 하고 계셨습니다. 장바구니에서 과일과 채소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나치거나 멀리서 구경만 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우려 하셨지만 허리를 제대로 굽히지도 못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달려왔다고 합니다. 동양인이었는데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하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정성스럽게 과일 하나하나를 닦아서 장바구니에 다시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자 그 남자는 당연한 일이라며 손사래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어디까지 들어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장 밖 주차장까지만 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흔쾌히 두 손으로 장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느리게 걸으시니 그도 옆에서 천천히 보조를 맞췄습니다. 중간에 할머니가 숨이 차서 잠시 쉬시자 그도 기다리며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젊은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바로 김민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주차장까지 모셔다 드리고 차 트렁크에 장바구니를 조심스럽게 실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지갑을 꺼내려 하시자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답니다.
민수는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한국이라고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민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답니다. 자기 남편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다고, 포르투갈 군인으로 한국에 갔었다고 하셨습니다. 1950년대 초였다고, 그때 한국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다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포르투갈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거라고 할머니. 남편분의 희생을 한국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한국 전쟁 때 도와준 나라들을 배운다고, 포르투갈도 그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셨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할머니 남편분 같은 분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한국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한국이 잘 된 거라고,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겸손하게 인사하고 할머니와 작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셨습니다. 민수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 정성스럽게 물건을 주워 담는 모습,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드리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께 깊이 감사 인사하는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다고 하셨습니다. 2주 동안 한국 사람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반대하셨는데 막상 민수의 모습을 보니 생각이 흔들렸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할머니와 나눈 대화가 아버지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한국이 포르투갈의 도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셔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민수를 봤다고,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걸 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도 토요일마다 시장에 장 보러 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민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본 일, 그리고 이제 만나보고 싶다고 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좋은 인상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녁을 약속했습니다. 민수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포르투갈 문화에 대해 더 공부하고 포르투갈 역사책도 읽었습니다. 선물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디에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영어로 답하셨습니다. 어서 오라고, 편하게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선물을 꺼냈습니다. 한국 전통차 세트였습니다. 인삼차, 대추차, 그리고 녹차가 예쁜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자개로 만든 작은 보석함을 드렸습니다. 한국 전통 공예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생 디에고에게는 한국 과자 세트를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선물들을 보시며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자개 보석함은 정말 정교했고 빛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민수는 한국의 전통 기술이라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공예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요리들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바칼야우, 감자 요리, 샐러드, 그리고 포르투갈 전통 빵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맛있게 먹으며 모든 요리에 감탄했습니다.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여기서는 무슨 연구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민수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암세포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들어보니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던데 사실이냐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사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고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끈기와 인내심을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고 그게 나중에 인생에서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군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간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한다고 자기도 군대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고 아버지가 물으시자 민수는 의무병으로 복무했다고 답했습니다. 부대 의무실에서 아픈 병사들을 돌봤다고 그때 의학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군대 생활이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배웠다고 특히 책임감과 동료애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동생 디에고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태권도 할 줄 아느냐고 한국 사람들은 다 태권도를 한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어릴 때 조금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디에고가 보여달라고 조르자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관심을 보이자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로 나가더니 몇 가지 기본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발차기와 막기 동작이었는데 정말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들었다고 정말 힘든 시기였다고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1950년부터 3년간 전쟁이 있었다고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모든 걸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포르투갈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도와줬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장에서 할머니와 나눈 대화가 생각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수는 교육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배우지 못한 한을 자식들에게 풀었다고 가난해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 만에 문맹률이 거의 사라졌고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민수를 바라보시다가 물으셨습니다. 소피아와 결혼하면 어디서 살 생각이냐고 한국으로 데려갈 거냐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소피아가 결정할 일이라고 자기는 소피아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소피아가 포르투갈에서 의사가 되고 싶다면 자기가 여기 남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한국에 관심이 있다면 함께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소피아의 꿈을 이루는 거라고 자기는 어디서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간 후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젊은이라고 성실하고 예의 바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쯤 지났을 때 아버지의 형이신 페드로 삼촌이 보르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삼촌은 큰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었고 해외 근무 경험도 많으셨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5년 동안 일하신 적이 있어서 아시아 문화를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일요일 점심 식사 자리였습니다. 우리 가족과 삼촌이 모여 앉았고 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들이 식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삼촌께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가 한국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고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삼촌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반복하시며 어떤 사람이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민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바이오 연구원이고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다고, 분단 국가이고 문화도 너무 다를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삼촌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삼촌은 아버지께 물으셨습니다. 형은 한국을 1950년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지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잘 모르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저 전쟁이 있었던 가난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삼촌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회사들을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안다고, 좋은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사들이 다 한국 회사라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삼촌이 일본에서 일할 때 한국 기업들의 성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발전했냐고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삼촌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거의 100%라고 하셨습니다. 지하철 시스템도 정말 훌륭하다고, 도쿄나 파리보다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문화 차이는 어떻게 하느냐고, 아시아 남자들은 가부장적이지 않냐고 물으셨습니다. 삼촌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라고, 지금 한국 젊은이들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삼촌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직접 가서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한국에 가서 민수의 가족도 만나보고 나라도 둘러보라고 하셨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이셨습니다.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 하느냐고, 비행기로 10시간도 넘게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삼촌은 항공권은 자기가 사드리겠다고,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그 정도 투자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결정하셨습니다. 좋다고,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서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피아도 민수와 헤어지는 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시면 분명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정도 한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동생 디에고까지 4명이었습니다. 민수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연락드리겠다고, 최고의 환대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반반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우리 가족과 민수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기대와 걱정이 섞인 표정이셨습니다.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면서도 너무 먼 곳으로 가버릴까봐 걱정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하기 며칠 전 저는 민수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댁도 정리했고 방문할 장소들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곳들을 중심으로 일정을 짰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냐고, 자신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부모님께서 얼마나 따뜻한 분들인지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잘 되기를, 아버지가 한국을 좋아하시기를, 그리고 민수의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반갑게 맞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가족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공항은 정말 넓고 깨끗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자연광이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곳곳에 현대적인 조형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스본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입국 심사는 정말 빨랐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가 있었는데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10초도 안 걸려서 통과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놀란 표정이셨습니다. 리스본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만 30분도 넘게 걸리는데 여기는 정말 빠르다고 하셨습니다. 짐을 찾아 나오는 곳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짐을 들어주겠다며 아버지의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민수는 이미 짐을 들고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서울역도 정말 컸습니다. 옛날 건물과 새 건물이 함께 있었는데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옛 서울역 건물은 100년이 넘었다고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기능을 더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면서 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산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라고.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호텔로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민수의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긴장되었지만 민수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기대하고 계신다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정말 아늑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책장이 있었습니다.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온돌이라고 바닥 난방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인데 지금도 모든 집에서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자 민수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한국 전통차라고 하시며 대추차를 주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맛이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특히 환절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오셨다니 정말 반갑다고. 포르투갈은 한국의 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때 포르투갈이 도와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료 지원과 물자를 보내줬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며칠 동안 준비하셨다는 한정식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20가지가 넘는 접시들이 놓였습니다. 각각의 접시마다 다른 음식이 담겨 있었고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스러웠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잡채라고, 당면과 채소를 볶은 음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저건 전이라고, 여러 가지 재료를 붙여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접시는 나물이라고, 여러 가지 채소를 무쳐낸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각 음식마다 이름과 만드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메인 요리는 갈비찜이었습니다. 큰 접시에 담긴 갈비는 정말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준비했다고. 고기를 먼저 삶고 양념해서 다시 찌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감동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의 소중한 사람 가족이 오셨는데 당연히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한국에서는 손님을 맞이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 아버지가 서재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재에는 책이 정말 많았습니다. 벽 한 면이 통째로 책장이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책들을 구경하시며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한쪽 책장에 포르투갈어 책들이 있는 걸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민수가 포르투갈에 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함께 공부했다고 포르투갈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들을 읽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나라 역사와 문화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외국에 가는데 아버지가 함께 그 나라를 공부한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것이 감동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우리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꼭 오라고 언제든 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감동하시며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는 정말 좋은 딸이라고 민수와 소피아가 함께하면 서로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을 응원하겠다고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가족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민수가 왜 그렇게 훌륭한 청년인지 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시니 아들도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민수 어머니의 따뜻함과 정성, 민수 아버지의 지혜와 포용력이 정말 인상 깊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민수라면 소피아를 잘 돌볼 거라고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다고 부모님이 정말 좋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도 페레이라 가족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특히 아버지께서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며칠 더 서울을 둘러보면 아버지도 완전히 마음을 여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서울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경복궁에서 한국의 역사를 느꼈고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명동과 홍대에서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봤고 강남에서 현대적인 한국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민수가 우리를 한강변으로 데려갔습니다. 반포대교 근처였는데 한강공원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강을 바라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걸 봤다고 솔직히 처음에는 반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발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좋다고 민수와 민수 가족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향해 돌아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정말 훌륭한 청년이라는 걸 이번 여행에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소피아를 자네에게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피아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소피아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소피아가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야, 아빠가 미안하다고 처음에 편견을 가지고 반대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이렇게 좋은 나라이고 좋은 사람들인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께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우셨고 디에고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조금 떨어져서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한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수쇼를 보고 야경을 보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환했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나라라면 소피아가 여기서 살아도 걱정이 없겠다고, 오히려 리스본보다 더 안전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 부모님 같은 좋은 분들이 계시니 외롭지도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와 민수 부모님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셨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내년 여름에 다시 만나자고, 그때는 결혼식 날짜도 정하자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아버지가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우리 가족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디에고는 내년에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건축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대학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모두들 놀라워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냐고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가보라고, 가보면 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가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하지만 가보니 세상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와 민수는 내년 여름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스본과 서울에서 각각 한 번씩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저는 의대 공부를 계속할 것이고 민수는 연구를 이어갈 것입니다. 어디서 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어디든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가끔 한강변에서 본 서울의 야경을 떠올립니다. 그날 아버지가 마음을 여셨던 그 순간을. 그리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고 문화를 넘고 편견을 넘는다는 것을.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열린 마음이라는 것을. 한국 여행은 저와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꿈을 찾아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더 나은 미래를 찾아서 말입니다. 그들도 저처럼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